뭘 그래?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다 알아. 박 팀장은 유나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광그룹 본사 빌딩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8층짜리 이 건물은 대한민국 재벌 기업의 위엄을 보여주는 상징 같았어요. 로비를 가득 채운 대리석과 유리, 그리고 끝없이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들이 바쁜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27살 유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8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했어요. 유광전자 기획팀 대리인 유나는 항상 동료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하루 업무를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작은 키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조용한 성격으로 유명했죠. 유나야, 오늘도 일찍 왔네? 같은 팀 과장인 김미영이 유나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 과장님. 오늘 회의 자료 미리 정리하려고요. 유나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조용하지만 어딘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남들과 다툼도 없고 항상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남들처럼 일하고 커피 마시고 눈치 보면서 버텨가는 거지. 유나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에 뜨는 수많은 메일들과 업무 일정들을 보면서 또 하루가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팀에서 일한 지 이제 3년째였지만 여전히 매일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유나 대리, 커피 한 잔 어때? 옆자리 이정민 대리가 말을 걸었어요. 고마워요, 정민 씨. 저는 일단 이 자료부터 정리하고요. 유나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했거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어렸을 때부터 쉽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유나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떠들고 있었지만 유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할아버지 뵈러 가야겠다. 유나의 마음속에는 항상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박영철 할아버지는 유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었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유나에게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할아버지뿐이었어요. 오후 업무 시간에도 유나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상사들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동료들은 유나를 보며 참 모범적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유나 본인은 그저 주어진 일을 해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나야, 수고했어. 내일 봐. 퇴근 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유나도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유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적어도 안정적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유나는 할아버지가 계신 3층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간호사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는 얼굴을 다 아는 사이였거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유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영철 할아버지가 반갑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74살의 할아버지는 병원 생활이 길어졌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윤아 왔구나. 오늘 회사는 어땠어? 그냥 평소와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유나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만 유나를 하윤아라는 본명으로 불렀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두 유나라고 불렀지만 할아버지만은 항상 정식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나야 뭐 병원에서 할 일이 있겠어. 그런데 하윤아. 할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회사 아직도 내가 다니고 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아는 것이 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는 의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유광그룹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말이다.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유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회사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으세요? 하유나야, 세상에는 알아야 할 때가 있고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단다. 할아버지의 말이 더욱 의미심장했어요. 유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피곤해 보이셔서 그만두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일찍 들어가실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병원을 나서며 유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유광그룹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비슷한 하루겠지. 유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에요. 유나의 평범한 일상에도 곧 큰 변화가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유나는 간단히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회의 자료 준비, 보고서, 제출, 그리고 또 할아버지 병문안.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유나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기획팀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고 몇몇 직원들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유나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왔네, 유나 대리.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기획팀 팀장인 박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41살의 박준영은 유광그룹 창업주의 손자로 젊은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항상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다녔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유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박준영 팀장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최근 들어 느끼고 있었거든요. 요즘 야근도 많이 하고 고생이 많아. 커피라도 한 잔 사줄까? 박준영이 유나의 책상 가까이 다가왔어요. 유나는 그의 향수 냄새를 맡으며 자리에서 조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괜찮습니다, 팀장님. 이미 커피 마셨어요. 그래, 아쉽네. 박준영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유나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시선이 유나의 얼굴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유나는 느꼈습니다. 불쾌감이 밀려왔지만 상사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참, 유나 대리. 오늘 오후에 내 사무실로 와. 새 프로젝트 건으로 얘기할 게 있어. 네, 알겠습니다. 박준영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유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최근 몇 주 동안 박준영 팀장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점심시간 유나는 동료 이정민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유나야, 요즘 팀장님이 너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그냥 업무적인 관심이겠지. 내가 일을 잘하니까. 정민은 애매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지만 유나는 정민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눈치채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오후 3시 유나는 박준영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앉아, 유나 대리. 박준영은 책상에서 일어나 소파 쪽을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았고 박준영도 유나 맞은편에 앉았어요. 책상을 사이에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파에서 마주 앉는 것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새 프로젝트 얘기 전에 유나 대리 요즘 어때? 회사 생활에 적응은 잘 되고 있고? 네,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준영이 유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예전보다 더 조용해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원래 말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우리 둘 단둘이 얘기할 시간 좀 가질까? 회사 밖에서 말이야. 박준영의 제안에 유나는 당황했어요. 이건 명백히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것이었거든요. 팀장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친해지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박준영의 목소리에 약간의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유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상사의 권력 앞에서 강하게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시간은 주로 가족과 보내서요. 가족이라고 해봐야 할아버지밖에 없잖아. 병원에 계시고. 박준영이 유나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유나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어떻게 그걸? 회사에서 직원들 신상 정보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 걱정 마, 나쁜 뜻은 아니야. 박준영이 유나의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유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뺐습니다. 팀장님, 업무 얘기만 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프로젝트 얘기를 하자. 박준영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갑게 변한 것을 유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유나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박준영 팀장의 관심이 단순한 업무적 관심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유나야, 팀장님 사무실 다녀왔어? 김미영 과장이 물었어요. 네, 프로젝트 브리핑 받았어요. 그래, 팀장님이 요즘 너한테 관심이 많으시던데. 미영의 말에 유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눈치채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퇴근길 유나는 지하철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봤습니다. 박준영 팀장의 시선, 말투,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 제안까지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유나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유나,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유나는 할아버지에게 팀장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회사에서 누가 너를 괴롭히는 건 아니지?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말씀을? 너는 어릴 때부터 표정에 다 나타나는 아이야. 뭔가 있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유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박준영 팀장은 유나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대리, 오늘 야근해야겠어.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할 자료가 있거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유나와 박준영만 남게 됐어요. 수고 많아, 유나 대리. 혼자 야근하기 힘들지? 박준영이 유나의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상사로서 챙겨줘야지. 박준영이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유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팀장님, 뭐, 어깨가 많이 뭉쳤네. 마사지라도 해줄까? 됐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박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나한테 화내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유나 대리, 내가 이 회사에서 누구 덕분에 일하는지 알아? 박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팀장님, 요즘 들어 너무 건방져진 것 같은데? 내가 좀 친하게 대해주니까? 유나는 답답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사무실을 나서며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상대는 팀장이고 게다가 재벌 손주였거든요. 동료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팀장님, 또 유나한테. 쉿, 조용히 해. 들으면 어떡해.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유나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이제 유나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매일 출근하는 것이 두렵고 박준영과 마주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박준영 팀장의 불편한 관심이 계속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 기획팀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팀 분위기상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다들 건배. 박준영이 소주잔을 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열린 회식은 평소보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모든 팀원들이 참석했고 술도 많이 나왔습니다. 유나들이 왜 그렇게 술을 안 마셔? 박준영이 유나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유나는 맥주 한 잔도 채 마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해서요. 그래도 회식인데 분위기 좀 맞춰줘야지. 박준영이 유나의 잔에 소주를 따르려 했어요. 유나는 손으로 잔을 가렸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에이, 뭘 그래. 내가 따라주는 술인데. 박준영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 동료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습니다. 회식이 2차, 3차로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들떠갔어요. 유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지만 팀장이 있는 자리에서 먼저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노래방 가자. 박준영의 제안에 다들 환호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시계를 보며 걱정이 됐습니다. 벌써 밤 10시가 넘었거든요. 팀장님, 저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뭘 그래? 아직 일찍이야. 가족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박준영의 말에 유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노래방에서도 박준영은 계속 유나 옆에 앉으려 했어요. 유나는 되도록 다른 동료들 사이에 끼어 앉으려 했지만 박준영이 자꾸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유나 대리, 노래 한 곡 해봐.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요. 그래도 한번 해봐. 듣고 싶어. 박준영이 마이크를 유나에게 건네며 억지로 노래를 시켰어요. 유나는 어쩔 수 없이 조용한 발라드 한 곡을 불렀습니다. 와, 목소리 되게 좋네. 평소에 숨겨진 재능이 있었구나. 박준영이 과장되게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그리고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팀장님. 유나가 불편해하자 박준영은 손을 뗐지만 눈빛은 여전히 끈적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회식이 끝났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동안 유나도 집으로 가려 했어요. 유나 대리, 잠깐. 박준영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떠나고 둘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네. 택시비 좀 줄게. 늦었으니까 택시 타고 가. 박준영이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지하철 타고 갈게요. 이 시간에 지하철? 위험해. 내가 차로 데려다 줄까?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유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박준영이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박준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술에 취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팀장님, 손 놓아주세요. 왜 그래? 난 그냥. 박준영이 유나를 벽 쪽으로 밀었어요. 골목길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팀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유나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유나야, 너 정말 예쁘다. 평소에도 생각했는데. 박준영이 유나의 얼굴에 손을 대려 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어요. 그만해 주세요. 뭘 그래?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유나가 박준영을 밀어냈지만 힘이 달렸어요. 박준영은 술에 취해서도 힘이 셌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도 안 봐. 박준영이 유나의 어깨를 움켜잡으며 강제로 끌어안으려 했어요. 유나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싫다고 했잖아요. 유나가 있는 힘을 다해 박준영을 밀쳐냈어요. 박준영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박준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술에 취한 얼굴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유나는 그 틈을 타서 뛰기 시작했어요.
하이힐을 신고 뛰느라 발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유나는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이야? 유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상사가 자신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주말 동안 유나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병문안도 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거든요. 월요일이 되자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박준영과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구토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갔어요. 박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 지시를 했지만 유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유나 대리, 금요일 일은 술 때문이었어. 미안. 박준영이 조용히 사과했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대충 넘어가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게 끝이었어요.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 했습니다. 유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회사 내 익명 상담 창구에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추행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원에게 말했어요. 네,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유나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유나 대리, 내 사무실로 와. 박준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 박준영이 유나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 회사에서 나한테 대들어? 팀장님, 무슨 말씀이? 상담 창구에 신고한 거 다 알고 있어. 유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익명으로 한 신고가 어떻게 박준영에게 알려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거면 나도 생각이 있어. 박준영의 협박에 유나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팀장님, 그냥 조용히 넘어가. 너한테도 좋은 일이야. 박준영의 말에 유나는 절망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조차 믿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유나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맥없어 보여? 유나는 할아버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유나는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을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유나의 눈물을 본 박영철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녀가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갔어요. 그 자식이 감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운이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유나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할아버지밖에 없다는 생각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윤아. 박영철 할아버지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숨겨온 것들을 이제는 꺼내야 할 때가 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는 의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뭔가 큰 비밀을 갖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하윤아야, 너는 내 할아버지가 누군지 정말 몰랐구나. 박영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 나는 사업을 했지. 하지만 작은 사업이 아니었어. 할아버지의 말에 유나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할아버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유광그룹. 그 회사를 내가 함께 만들었단다. 유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할아버지가 만들었다고? 네. 그게 무슨. 1995년 나와 유광그룹 창업주 유재훈이 함께 작은 전자부품 공장을 시작했어. 그게 지금의 유광그룹이야. 박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유재훈은 나를 배신했어. 내 지분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지. 유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유광그룹의 공동 창업자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공동대표였지. 하지만 나는 돈보다는 기술에 관심이 많았어. 유재우는 경영에 더 욕심이 있었고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갔어. 하지만 나는 지쳤다. 그래서 합의를 봤지. 어떤 합의요? 내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대신 회사 지분 20%를 유지하기로 했어. 그리고 절대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유나는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지금도 유광그룹의 대주주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20%면 현재 시세로 약 2조 원 정도 되겠구나. 유나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2조 원의 재산을 가진 숨은 재벌이었다니요. 하지만 왜 그동안 아무 말씀도. 내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어. 돈의 무게를 너무 일찍 알면 인생이 왜곡되거든. 할아버지의 설명에 유나는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을. 그래, 그 박준영이라는 놈. 유재훈의 손자로군. 박영철 할아버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감히 내 손녀에게. 할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건강이 안 좋아요. 하윤아야, 이제는 숨어 있을 때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침대 옆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나한테는 아직도 힘이 있어. 그 힘을 쓸 때가 온 거야.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비서입니까? 나야, 박영철이야.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김비서라는 사람이 할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유나는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유광그룹 본사로 가겠어. 준비해둬. 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요? 그래, 그리고 유나 이름으로 그룹 법무팀의 성추행 사건을 공식 접수해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할아버지가 유나를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하윤아. 할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내가 내 손녀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유나야, 오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 동료 이정민이 속삭였어요. 무슨 일이 있나? 모르겠어. 임원들이 아침부터 긴급회의를 하고 있대.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일들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즈음 회사 전체에 공지가 떴어요. 유나 대리는 즉시 인사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팀으로 향했어요. 인사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 대리 앉으세요. 네. 오늘부터 당신은 회장 직속 비서실로 발령됩니다. 네. 회장 직속 비서실이요?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 직속 비서실은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부서였거든요. 그리고 이건 임시 사원증입니다. 내일부터 48층에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인사팀장이 새로운 사원증을 건네주었어요. 유나의 직급이 차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장이요? 제가 대리인데. 특별 승진입니다. 자세한 건 내일 비서실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유나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인사팀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비서실 발령이라니.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박준영이었어요. 유나가 승진 소식을 들고 기획팀으로 돌아오자 박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회장 직속 비서실로 발령났어요. 유나의 말에 박준영은 당황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게 말이 돼?
박준영이 중얼거렸을 때 또 다른 공지가 떴어요. 박준영 팀장은 즉시 법무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박준영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법무팀 호출은 보통 징계나 조사와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유나는 박준영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후련한 기분을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병원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윤아. 내가 당한 모든 모욕을 갚아줄 거야. 할아버지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처음으로 유광그룹 본사 48층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곳은 평소 일반 직원들이 올 수 없는 최고 위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유나 차장님이시죠? 품격 있는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유나를 맞이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김미란 비서실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김미란 비서실장은 유나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이쪽이 차장님 사무실입니다. 문을 열자 넓고 고급스러운 개인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커다란 창으로 강남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좁은 팀 사무실에서 일하던 유나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뵙자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요?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유광그룹 회장을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박영철 회장님이세요. 박영철 회장님? 유나는 혼란스러웠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박영철인데 설마 같은 사람일까요? 혹시 그분이 몇 살 정도 되세요? 74살이세요. 유광그룹의 숨은 실권자이시죠. 김미란의 말에 유나는 확신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유광그룹의 숨은 회장이었던 거예요. 한편 기획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어제까지 평범한 대리였던 유나가 갑자기 사라지고 박준영 팀장마저 법무팀에 불려간 상황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유나가 정말 회장 직속 비서가 됐다고? 동료들은 믿기지 않아 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급 공지가 떴어. 이정민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외쳤어요. 박준영 팀장 직위 해제 및 조사 개시. 성추행 혐의로 내부 감사 진행.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추행이라고? 팀장님이? 그럼 유나 때문에? 동료들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박준영이 유나에게 보였던 관심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후 3시 유나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마호가니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 병원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 있는 경영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윤아, 와서 앉아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부드러우면서도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여기서는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구나.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니. 너무 놀랐지?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바꿀 때가 왔어. 할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유나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박준영에 대한 조사 보고서야. 내가 당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여직원들도 피해를 봤더구나. 유나는 서류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박준영의 성추행이 자신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회장님, 하지만 박준영 씨는 창업주 손자인데. 그래서 뭐? 내가 이 회사 공동 창업자야. 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유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윤아야, 내가 겪은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건 정의의 문제야. 같은 시간 법무팀에서는 박준영이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박준영 씨, 유나 차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단순한 오해입니다. 박준영은 극구 부인했어요. 하지만 법무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 CCTV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회식 당일 밤 골목길에서의 상황이 어느 정도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직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희롱과 갑질이 확인됐어요. 박준영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누가 이런 조사를 지시한 거죠? 박영철 회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박영철? 그게 누구죠? 박준영은 박영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유광그룹에 그런 회장이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유광그룹의 공동 창업자이시자 대주주이십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박준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공동 창업자?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네, 그리고 윤아 차장은 박영철 회장님의 손녀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박준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윤아가 회장 손녀래. 박영철 회장이 유광그룹 공동 창업자였다고? 그럼 윤아가 재벌 상속녀네.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어제까지 평범한 대리라고 생각했던 윤아가 실제로는 재벌가 출신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윤아는 새로운 정장을 입고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준비해준 고급 브랜드 옷이었어요. 평소의 소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아, 아니, 윤아 차장님. 예전 동료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거든요. 그냥 윤아라고 불러도 돼요. 윤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기획팀 회의에 참석한 윤아를 보며 모든 직원들이 경악했어요. 어제까지 자신들과 같은 평직원이었던 윤아가 이제는 임원급이 되어 나타났거든요. 윤아 차장님께서 오늘부터 우리 팀 업무를 총괄하시게 됩니다. 임시 팀장이 된 김미영 과장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박준영 전 팀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대 권력자였던 박준영이 완전히 몰락한 것이었거든요. 윤아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며칠 전까지 이곳에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앉아있던 자신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꿈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윤아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때, 하윤아? 기분이 좀 나아졌나? 네, 할아버지.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지. 할아버지의 말에 윤아는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박준영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윤아는 아직 몰랐어요. 박준영이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 지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윤아는 할아버지와 상의 끝에 박준영을 정식으로 고소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윤아, 정말 괜찮겠나? 법정까지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박영철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요. 윤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참고 넘어가려 했던 윤아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끝까지 도와주마. 박영철 할아버지는 윤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법무법인을 통해 정식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여러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박준영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대형 로펌을 고용해서 맞대응에 나섰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과도하게 해석한 거죠. 박준영의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게다가 고소인은 갑자기 재벌가 손녀라는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 자체가 의도적인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준영 측의 전략은 윤아를 음해하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주장하며 윤아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려는 거였죠. 하지만 윤아 측에는 더 강력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의 증언서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김영우 변호사가 윤아에게 보고했어요. 총 5명의 여직원이 박준영의 성희롱 피해를 증언했어요. 그리고 회사 내 CCTV 분석 결과도 나왔고요. 윤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는 게 확인된 것이었거든요. 첫 번째 법정 출석 날 윤아는 긴장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박준영도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증인 윤아 씨, 선서해 주세요. 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어요.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준영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습니다. 박준영 씨는 기획팀 팀장이었고 저는 대리였어요. 그럼 평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윤아는 침착하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선을 넘는 행동들로 발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회식 당일 밤에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윤아는 그날 밤에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증언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준영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어요. 증인은 자신이 재벌가 손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회사에 입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평범하게 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신분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윤아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영철 할아버지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박영철입니다. 유관그룹 공동 창업자이자 피해자의 할아버지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박영철 할아버지의 등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증인으로 출석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박영철 할아버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7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증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제 손녀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관그룹을 공동으로 창업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손녀가 직접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울면서 말이죠. 박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내 손녀가 이런 일을 당한 걸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할아버지의 증언에 법정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저는 이 회사를 일구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회사에서 제 손녀가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박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영철 할아버지의 위압적인 존재감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 박준영은 저희 공동 창업자 유재훈의 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과 인연이 있는 사이죠. 할아버지가 박준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증인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박영철 할아버지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박준영의 변호사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박영철 할아버지의 권위와 진정성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윤아는 할아버지와 함께 법정을 나왔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야, 하윤아. 할아버지가 유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날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재벌 3세의 성추행 사건, 공동 창업자 할아버지 직접 증언, 유광그룹 내부 성추행 사건의 충격적 진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박준영에 대한 여론도 급격히 나빠졌어요. 며칠 후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회사 내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 그리고 박준영의 과거 행적들까지 모두 공개됐어요. 박준영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준영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박준영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힘들었던 법정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유나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유광그룹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박준영의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박준영 완전히 망했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대. 유재훈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문도 있어. 오후 2시 유광그룹 본사 50층 이사회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박영철 할아버지도 참석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영철이 형. 유재훈 회장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거의 10년 만이었어요. 그래, 재훈아. 오랜만이구나. 박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번 일로 형께 많이 실망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실망? 그 정도가 아니지. 박영철 할아버지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내 손자가 내 손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형, 미안합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유재훈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인가? 박영철 할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물러난 건 평화를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 가족이 상처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형,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준영은 물론이고 유 씨 일가의 경영권도 재검토해야겠어. 박영철 할아버지의 선언에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어요. 형,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심해? 내 손녀가 당한 걸 생각하면 이것도 약한 거야. 박영철 할아버지가 서류를 꺼냈어요. 내 지분이 20%인 건 알고 있지? 여기에 나와 뜻을 함께하는 다른 주주들까지 합치면. 설마. 유재훈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5%야. 경영권 변경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지분이지.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박영철 할아버지가 진짜로 경영권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형, 저희가 이 회사를 일궈온 세월을 생각해서 그 세월 동안 너희가 뭘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박영철 할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 5년간 접수된 성희롱 신고 현황이야. 모두 13건. 그런데 제대로 처리된 건 하나도 없어.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너희가 운영한 회사의 실상이야. 유재훈 회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형,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말로만 바꾸겠다고? 이미 늦었어. 박영철 할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박준영은 즉시 회사에서 완전히 퇴출시켜. 그리고 유 씨 일가의 경영권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거야. 그럼 후계자는 누구로? 내 손녀 유나가 점차 경영에 참여하게 될 거야.
이사회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거든요. 한편 48층 비서실에서는 윤아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미란 비서실장이 이사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윤아 차장님을 후계자로 언급하셨습니다. 윤아는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대리였던 자신이 재벌 그룹의 후계자로 거론되다니요. 그때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하윤아, 이사회실로 올라와라. 네, 할아버지. 윤아는 긴장한 마음으로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됐어요. 여러분, 제 손녀 윤아입니다. 박영철 할아버지가 윤아를 소개했어요. 앞으로 이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죠. 윤아는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아입니다. 예전에 조용하고 소심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아 차장은 아직 경험이. 한 이사가 의문을 표했어요. 경험은 쌓아가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사람됨이지. 박영철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손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는 거지. 유재훈 회장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형. 윤아 차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회사 전체에 공지가 떴어요. 윤아 차장,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 사내 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 TF팀 구성. 윤아 부사장이 팀장 맡아. 전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몇 주 만에 대리에서 부사장까지 승진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윤아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에는 성희롱이나 갑질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윤아가 전 직원 회의에서 선언했어요. 누구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직접 신고하세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윤아의 당당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예전에 소심했던 대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윤아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어떤 지위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게 가장 큰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아의 말에 기자들이 감동했어요. 앞으로 어떤 경영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가 겪은 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윤아를 응원했어요. 특히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희망이 됐죠. 한편 박준영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회사에서 완전히 퇴출됐고 집안에서도 외면받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박준영이 홀로 중얼거렸어요. 권력을 잘못 사용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거든요. 윤아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권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윤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사장이 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윤아는 유광그룹 본사 꼭대기층인 50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리였죠. 부사장님, 오늘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미란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떤가요? 놀라실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90% 감소했어요. 그리고 여직원들의 만족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추진한 변화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윤아, 잠깐 할아버지 사무실로 와라. 박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요즘 할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정원을 바라보며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그래, 앉아라. 할아버지가 유나를 소파로 안내했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윤아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걸 보니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처음에는 조용하고 소심했던 내가 이제는 당당하고 강인한 리더가 됐구나. 할아버지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강해진 만큼 따뜻함도 잃지 않았어. 그게 내 가장 큰 장점이야. 할아버지가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내 안에 원래 그런 힘이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는 그저 조금 도와준 것뿐이지. 하윤아야, 넌 내 피를 닮았구나. 강하면서도 따뜻하게. 할아버지의 말에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며칠 후 유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했어요. 유광그룹 대강당에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때의 저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상사의 부당한 요구도 거절하지 못했고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참고 넘어갔죠. 유나의 진솔한 고백에 많은 직원들이 공감했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앞으로 이 회사에서는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하는 약속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유나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어요. 부사장님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1년 후 유나는 유광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연소 대기업 후계자로 화제가 됐어요.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지금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유나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도 중요했어요. 저를 도와준 할아버지, 그리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직원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모든 직장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몇 년 후 유나는 유광그룹의 정식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경영인 중 한 명이 됐어요. 어느 날 유나는 회장실에서 예전 기획팀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정민아, 미영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유나야. 아니, 회장님. 이정민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냥 유나라고 불러요. 우리 사이에 뭘 그래요? 유나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대단해.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김미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 유나는 유광그룹 본사 꼭대기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유나의 뒷모습을 비추며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가장 조용한 사람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 유나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에는 누구보다 강한 심장이 뛰고 있었다. 유나가 천천히 돌아서며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된다. 유나의 마지막 독백이 울려 퍼지며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조용했던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